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한 권 합격 심화편 진행하고 있고, 이제 근대 파트는 지난번에 마무리를 했고요. 일제강점기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제강점기를 우리가 한 10년 정도씩 나눠가지고 한번 볼 건데, 이 초창기의 가장 첫 부분에 해당하는 시기 한번 살펴볼게요. 자, 1910년대. 이제 우리가 완전히 국권을 빼앗기고 나서 일제강점기로 들어가는 첫 번째 파트입니다. 1910년대를 우리가 또 어떤 식으로 성격을 규정해서 부르고는 하는데, 이 통치 스타일이 어땠는지,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같이 연결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무단 통치와 경제 수탈이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통치라고 한다기보다는 일본이 이걸 일제강점기를 만들었을 때에는 우리한테 뭔가 얻어갈 게 있었고,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충족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초창기 경제 수탈이 굉장히 심각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느냐면, 우리가 1910년대를 일제강점기 초반 10년을 무단 통치라고 해요. 무단 통치. 이 무단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총과 칼 이런 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조선 총독부가 일단은 설치가 됩니다. 이전까지는 통감부가 있다가 이제 완전히 총독부라는 걸 설치를 했고요. 조선 총독부 건축이 우리 경복궁 한복판에 굉장히 거대한 크기로 들어갔었죠. 자, 일제 식민 통치의 중심 기관이고요. 그리고 이 총독은 군인 중에서 임명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단 통치라고 불렀던 건데, 이 무단 통치의 핵심 내용을 보면 군인을 통치관으로 임명하는데 저변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일제강점기를 딱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역사가 굉장히 유구하고 긴 국가죠. 조선이라는 국가는. 갑자기 나라가 망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 이제 일본이네? 아무도 이렇게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가 좀 길고 민족성이 있는 국가다 보니 일본 생각에는 독립이라고 하는 거, 그전에도 의병운동이 여러 번 있었으니까 이거를 초반에 이렇게 눌러놔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초반에 공포정치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걸 꿈도 못 꾸게끔. 상당히 무자비한 방식의 통치가 진행이 됐는데, 우선은 헌병 경찰제를 실시를 해요. 강압적인 통치를 목적으로 군인이죠. 헌병이면은 군인이 경찰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웠겠죠. 그리고 범죄 즉결례라는 걸 합니다. 범죄 즉결례가 뭐냐면, 이 법령은 범죄나 법규를 위반했을 때 재판을 안 해요. 재판을 안 하고 그냥 그때 그 현장에서 이 헌병 경찰의 판단 하에 태형을 치거나 아니면 감옥에 가두거나 하는 게 가능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죠. 우리가 좀 범죄자도 잡아서 경찰서에 데리고 가서 이거 잘잘못을 따진 다음에, 아니면 좀 큰 범죄 같은 경우는 재판을 하든지 뭐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바로 그 현장에서 뭔가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길 가다가 만약에 헌병 경찰한테 두들겨 맞아요. 근데 왜 맞았는지 묻지도 못하는 거예요. 뭔가 꼬투리 아무거나 가지고 와서 때려도 상관이 없으니까. 너 눈빛이 왜 그래? 이래도 때릴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무자비한 공포 정치였고요. 헌병을 너무너무 무서워했어요. 그냥 이유 없이 패기도 했으니까. 그래서 이 1910년대에 생긴 말이, 애기들 막 울면, 너 그렇게 울면 호랑이가 잡아간다, 이게 아니라, 너 그렇게 울면 헌병 온다? 이렇게 말하면 애기들이 울다가 뚝 끝쳤을 정도로 굉장히 무시무시한 통치 스타일이 반복이 됐고요. 조선 태형령이라는 게 또 있어요. 거의 뭐 인권이라는 거 그냥 우리 아예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 사람들한테만 적용되는 특이한 법률이었고, 재판 없이 태형을 칠 수 있는 법령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는데 주로 이 조선 태형령을 썼는데, 곤장으로 왜 우리 사기에 보면 엉덩이 맞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아프기도 아픈데 이거 아무 데서나 그 성인을 그렇게 엉덩이를 때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굴욕적이죠. 근데 태형을 치고 있는 장면에 사진 자료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거기서 기념사진 같은 걸 그렇게 찍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조선 태형령 같은 걸 봤을 때 이 무단 통치가 총과 칼을 쓰면서 굉장히 무자비하고 비인격적이고 비인권적이었다. 우리한테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걸 거의 꿈도 못 꾸게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뭐 아무 기본권도 없어요. 지금 인권이 이렇게까지 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무슨 기본권이 있겠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치 참여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고 굉장한 공포 분위기가 조성이 됐어요. 헌병이 경찰이잖아요. 헌병이 경찰인데 일반적인 그냥 행정 관리하고 교사들도 제복 입고
칼 이렇게 차고 다닙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 조선 아이들의 눈에도 그걸 보면서 성장을 했다면 공포에 어떤 익숙해져 가지고 체득돼 가지고 크는 거죠. 아, 이렇게 지배당하는 게 우리는 당연한, 이런 식으로 완전히 식민지에 지배받는 사람들이 되는 건데 항상 공포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때 당시 우리 아이들은 교육을 어떻게 받았냐면 요 1910년대에 1차 조선 교육령이라는 게 있었는데 조선의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첫 번째 법령은 초등학교라고 해야겠죠. 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이 일본 아이들은 6년을 배웁니다. 지금도 우리 6학년까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4년이에요. 고등교육 받을 필요 없다는 거죠. 말했을 때 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쓸모만 있으면 된다. 똑똑한 그런 교육은, 그런 고등 정신적인 교육은 받지 않아도 된다 였어요. 그래서 실업교육 위주로만 하고요. 우리를 하급 기술자로 만드는 데 주력을 합니다. 그게 1910년대의 지금 상황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를 공포정치를 무자비하게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자, 1910년대에 일본이 가장 먼저 한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가장 눈독 들였던 게 당연히 경제 수탈을 했겠죠. 식민지가 생기는 건데 서구 열강들 제국주의 국가들처럼 뭔가 원료도 착취하고 시장도 그냥 무자비하게 들어가고 뭔가를 가져올 수 있는 식민지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 침탈을 어떻게 하냐면 일단 가장 먼저 했었던 게 토지 조사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뺏으려면 얼만큼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또 알아야 되니까 그걸 쫙 조사를 한 다음에 굉장히 특이한 여러 가지 비열한 방법을 써가지고 토지를 빼앗는 그런 작업부터 출발을 해요. 자, 토지조사 사업. 명분은 뭐였냐? 자, 너네 지금 땅이 막 중구난방이잖아. 이거 한번 쫙 조사해 줄게. 그리고 토지 소유권도 그 옛날에 땅 문서 니네 올드한 거 그거 이거 막 관리도 안 되잖아. 이거 근대적인 토지 문서로 지금 바꾸는 작업 해줄 거야. 우리가 너네 지금 싹 뜯어 고쳐주는 거야. 하면서 명분은 이렇게 걸었는데 실제는 뭐냐면 안정적으로 토지에서 세금을 걷기 위해서였어요. 누구에게 얼만큼의 세금을 걷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한번 쫙 조사를 한 거고, 이거를 왜 했느냐? 식민지 통치해야 되니까 얘네들도 세금 걷어가지고 쓸 거잖아요. 그거를 확보하려는데 가장 처음에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조선인들의 토지를 약탈하는 데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자, 1912년에 토지 조사령 한다라고 공표를 하고 나서 기한부 신고제로 운영을 해요. 이게 뭘까? 기한부 신고제. 옆에 날개 설명이 나와 있죠. 정해진 기한 안에 정해진 서류를 갖춰서 이걸 가지고 와야지만이 소유권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부작용이 있겠어요? 신고 기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지금 같으면은 그 정부 기구에서 특정 시일까지 뭔가를 시키려면 단체로 문자 막 발송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잖아요. 어딘가에 방을 붙이거나 어딘가에 가서 앞에 있는 거를 읽어야만 알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통신이나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발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간 벽지에 들어가 있거나 글자 모르는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 소식이 닿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그 기간 안에 이 서류를 다 떼서 다 작성해서 이걸 가지고 와서 신고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는 얘기죠. 일부러 복잡하게 절차를 만들어 놨었어요. 우리도 막 세금 낼 때 되면 복잡해가지고 누가 막 도와주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없이 그냥 뭐 안내도 없이 그냥 이런 걸 한 거죠. 그래서 미신고 토지가 많아지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했겠어요? 몰수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식민지 정부의 이 기반이 탄탄해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결과가 어땠느냐? 당연히 이 땅이 조선 총독부한테 귀속이 되다 보니까 돈이 올라가겠죠. 돈도 올라가고 이 땅을 총독부가 흡수해서 가져갔다기보다는 토지를 약탈하기 위해서 일찌감치 만들어 놓은 식민 통치 기구가 하나 있었어요.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여기로 솔랑솔랑 토지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동양척식 주식회사. 일제강점기 직전에 이미 일찌감치 만들어 놓은 1908년에 일본이 대한제국의 토지와 자원을 수탈하기 위해서 설치한 기관입니다. 어디에서 모티브를 얻었을까요? 이미 식민지를 다수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식민 통치를 하고 있었던 서구 열강에게서 모티브를 얻은 거죠. 그 동인도 회사 같은 거 있잖아요. 영국 같은 데가 했었던 그거를 모티브로 우리한테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이렇게 만든 거죠. 이 식민 통치의 핵심 기구였고요. 자, 토지를 이렇게 침략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산업도 침탈을 하죠. 우리 아무 자유도 없잖아요. 아무 자유가 없어서 회사령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회사를 설립할 때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락 안 해주면 못 세우는 겁니다. 우리의 산업이 육성이 될 수가 없겠죠.
우리 민족의 자본이 성장하는 걸 막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총독의 허가를 받는 허가제로 만들게 했고요. 회사를 없애려고 하는 것도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뭐 아무것도 우리 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특징이 1910년대는 우리 아무 자유가 없어요. 지금 무슨 령 이거 전부 다 우리가 허가를 얻어서 신고하는 게 아니라 허락을 받아야만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산림령, 어업령, 광업령 등등등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산업의 전반에서 우리는 만들고 해산하는 거에 대한 자유조차도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죠. 그럼 그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느냐? 아무것도 안 하진 않죠. 그 와중에도 뭔가를 해요. 그럼 1910년대에 우리는 어떤 식의 저항을 했느냐? 자, 국내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 사실 국내 활동 힘들죠. 우리 몇 명 막 모이지도 못해요. 모이지도 못하고 지금 헌병 경찰 돌아다니고 아무것도 할 자유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밀 결사로 무슨 단체를 만들어서 또 독립운동을 암암리에 하고 있었거든요. 일제가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 모이는 거 막으려고 별별 짓을 지금 다 해요. 대표적인 사건이 안학사건, 백오인 사건 뭐 이런 사건인데 안학사건. 안중근 의사 아시죠? 그 안중근하고 사이가 굉장히 가까웠던 동갑내기 사촌이 있어요. 안명근이란 사람이에요. 이 안명근이라는 사람이 안중근 의사가 리순 감옥에서 사망할 때 가족들하고 친지들한테 유서를 남기거든요. 안명근한테만 따로 유서를 남겼을 정도예요. 굉장히 둘이 가까웠고 안중근의 사후에 안명근은 평생을 또 독립운동에 투신을 하게 되는데 이 안명근 등등등이 서간도 지역에다가 무관학교 세우려고 독립운동가 육성하는 그런 학교 세우려고 모금을 하다가 걸린 거예요. 체포가 되는 사건이었는데 꽤나 큰 사건이었고 뭐 안학사건, 백오인 사건 이런 거를 막 일으켜서 우리나라 민족운동가들을 다 잡아넣고 체포하고 조사하고 이런 걸 너무 많이 하니까 국내에서는 독립운동을 해야 되니까 이걸 또 일본이 감시하고 있으니까 대놓고는 못하니까 이때 당시에 국내 독립운동들은 거의 비밀 시크릿으로 하는 거예요. 비밀 결사 형태로 독립운동을 전개를 합니다. 대표적인 단체를 조금 볼게요. 익숙한 단체는 아니지만 보기에 꽤나 자주 나오기 때문에 한번 기억을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1910년대면 일제강점기가 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에요. 가장 강하게 무섭긴 하지만 제일 분노가 아직은 사그라들지 않은 뭔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게 가장 활발하게 살아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됐던 게 첫 번째 독립의군부가 있어요. 고종 입장에서 나라가 망했다라는 거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겠죠. 빨리 되찾고 싶겠죠. 그래서 임병찬이라고 하는 유생에게 밀지를 보내요. 1910년대 초반에. 밀지를 몰래 써가지고 너가 사람들을 모아서 요래요래 해가지고 요런 비밀 결사를 만들어라. 그래서 뭘 해라. 라고 이제 오더를 내리게 되는 거죠. 임병찬은 유교를 믿는 성리학의 유생 선비예요. 임금이 나한테 지금 이걸 보낸 거죠. 황송하죠. 내가 반드시 이거를 성공시켜야겠다 하면서 이 사람이 뭘 짜냐면 복벽주의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독립의군부라는 단체를 만들어요. 복벽이라는 거 뭐냐면 여기 날개 설명 나와 있죠. 독립이 되고 나서 대한제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고종이 황제였던 그 국가를 그냥 유지하는 거죠. 고종도 그걸 원했겠죠. 그런 걸 복벽이라고 해요. 요거를 내세워가지고 그 조선 총독부에 너네가 뺏어간 우리나라 국권을 다시 내놔라고 하는 그런 반환 요구서를 제출하려고 시도를 해요. 독립의군부. 목적은 독립이에요. 의군, 군주를 지키는 거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고종의 입맛에 맞는 형태의 무언가를 내세웠던 단체가 초반에 있었다. 독립의군부가 있고요. 자, 대한광복회가 있습니다. 대한제국이 지금 망했으니까 대한이 광복을 해야겠죠. 그래서 대한광복회라는 이름을 지금 달고 있는데 이 사람은 저기 경상도 지역에서 이 단체가 활동을 하게 돼요. 풍기 인삼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있으실 텐데 저기 아래쪽입니다. 풍기 광복단과 조선 국권 회복단이라는 두 단체가 합쳐져 가지고 박상진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 단체가 결성이 돼요. 이게 아래쪽 지역에서 조선 국권 회복단. 광복과 국권 회복은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합쳐지고 나서도 광복이란 글자가 드러나고요. 대한이라는 글자를 썼다는 거는 이전에 있었던 조선이라는 그거보다는 다른 형태의 무언가를 추구했다고 추정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는 독립의군부랑은 성격이 조금 달라요. 궁극적으로 독립을 되찾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는 공화정으로 가야 된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가를 가야 된다.
라는 목표를 가지고 군자금을 모집을 하고요. 친일파들을 처단하고 약간 의열단 비슷하게 운영이 됐어요. 군사 조직을 좀 체계적으로 군대식으로 갖춘 비밀 결사 단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상진이라는 이름과 이 경상도 지역의 지명들 대한광복회, 공화정 같이 연결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바깥쪽에서는 뭐 했느냐? 실제로 1910년대에는 국내보다는 바깥쪽에서 활동하는 게 조금 더 쉬웠을 수 있어요. 너무 감시가 심하니까. 그래서 국외에서 일어난 게 지금 또 딱 봐도 지금 좀 많죠. 자, 국외의 독립운동 한번 볼게요. 골고루 있는데 왜 이렇게 바깥쪽에서 많이 있느냐? 자, 지금 우리 일제강점기 되기 전에 1910년에 일제의 국권이 완전히 피탈되기 전에 우리가 마지막 몸부림을 쳤던 게 있어요. 그 1907년에 고종황제 강제로 쫓겨났을 때, 퇴위당했을 때 의병들이 또 일어나잖아요. 고종 강제 퇴위에 반발하면서. 왜냐면 1907년에 고종이 퇴위당하면서 군대를 해산시켜 버리는데 그 해산당한 군대들이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를 가진 상태에서 의병에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전국의 의병들이 한번 쫙 일어났던 적이 있는데 해산한 군인들이 합류를 하다 보니까 군사력이 좀 올라간 거죠. 그래서 화력이 좀 올라갔어요. 그래서 요 시기에 의병 전투를 의병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면서 13도 창의군이라는 거 하잖아요. 1908년에. 이거 성공했으면 아마 일본이 일제강점기를 못했거나 아니면 좀 더 늦어졌을 수 있어요. 그때 일본인들도 13도 창의군을 심상치 않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의병들을 해산시키려고 합니다. 그게 남한 대토벌 작전이에요. 여기 또 나오죠? 일제가 삼남 지역의 의병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1909년의 9월부터 2개월간 진행했었던 대규모의 군사작전이다. 13도 창의군이 실패하고 나서도 군대 의병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뿌리를 뽑지 않으면 합병을 할 수가 없겠다라고 일본이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일본도 사활을 걸고 1909년의 가을부터 2달 동안 아주 무자비하게 총력전을 해가지고 대규모로 토벌전을 해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약간 비적대 같은 걸로 규적을 하고 폭도를 다 토벌한다라는 이름으로 대토벌 작전들을 합니다. 이때 죽은 사람이 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국내의 독립운동은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렇게 무력으로 운동하셨던 분들이 대체로 바깥으로 많이 나가게 됩니다. 일본이 추적하거나 감시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갔었던 장소들이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저기 위쪽 중에서 우리가 만주를 남만주, 북만주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볼 건데 우선은 저기 서간도라고도 많이 불렀던 남만주로 먼저 가볼게요. 여기 지역은 삼원보라는 기지가 세워지게 돼요. 삼원보. 서간도의 삼원보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망하고 나서 신민회 계통의 사람들이 올라가가지고 이 서간도에다가 삼원보라는 독립운동 기지를 우리나라 바깥쪽에다가 만들어 둡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한국 사람들이 생활하는 자치기구를 설치를 하는데 경학사라는 기구가 설치가 되고요. 신민회 계통의 사람들이 여기 다 모여 들어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로 이회영, 이동영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설립했었던 우리나라 자치기구입니다. 이회영은 너무 이제 많이들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이회영 집안 자체가 우당 이회영 집안의 돈으로 사실은 삼원보가 거의 유지가 됐었죠. 신흥무관학교 같은 것도 세우고 여기 신흥강습소, 독립군을 양성하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요. 이게 신흥무관학교로 개편이 됩니다. 서간도가 상당히 중심지 역할을 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간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북간도가 좀 더 척박해요. 그러니까 일본이 추적하기가 조금 더 힘든 척박한 땅. 여기서 뭐 했냐면 이렇게 척박한 데까지 갔다라면 일본의 눈을 피해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갔겠죠. 북간도로 갔었던 사람들 중에 중광단이라고 있어요. 왜 우리 단군 믿는 민족 종교 하나 나중에 생기죠. 대종교라고 나철이 만든 대종교가 있는데 애초에 민족 종교를 했던 것 자체가 독립운동의 일환이에요. 그래서 종교단체긴 하지만 대종교 신자들은 기본적으로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래서 이 대종교 신자들이 무장단체를 조직을 해요. 종교단체인데 무장단체를 조직을 해요. 중광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에 그 유명한 김좌진 장군이 들어가 있고요. 이 사람을 중심으로 북로군정서가 확대 개편이 됩니다. 중광단과 이 북로군정서가 연결돼 있다는 거 기억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북간도에도 민족교육을 만드는 것이 여러 개가 세워지게 돼요.
이상설이 세운 서전서숙이 여기 있었어요. 북간도에. 이상설 여기서 많이 들어본 사람이죠. 1907년에 헤이그 특사로 갔었던 3인의 특사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서 이준 열사가 화병으로 죽잖아요. 네덜란드에서. 그런데 이준 열사가 사망하고 나서 이준, 이상설, 이휘종 3명이 간 건데 이상설과 이휘종도 일본이 테러범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국내로 들어올 수가 없게 돼요. 지명수배가 내려져서. 그래서 북간도나 이 연해주나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국외에서 독립운동을 이어갑니다. 그 이상설이 북간도로 가서 서전서숙을 세우게 되고요. 김약연이라는 분이 명동학교 같은 학교를 또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측면과 이 학업을 병행하는 그런 것들이 또 쭉 생기는 모습도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조금 더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러시아랑 완전히 국경을 대고 있는 이 지금은 러시아 땅이죠. 연해주라고 부르는 땅입니다. 지금은 블라디보스토크라고도 많이 부르는 지역인데 얼마나 춥겠어요. 여기까지 가는 거는 뭐 2가지 이유입니다. 연해주 지역에는 우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생기기 전에 상해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데가 연해주예요. 연해주는 어쨌거나 땅덩어리가 우리나라 그 위에 꼭지하고 그 연해주의 땅이 이렇게 국경을 대고 있어요. 걸어서 갈 수는 있다는 거예요. 육지로 연결은 되어 있으니까. 여기를 왜 가냐면 뭐 이렇게 돈이 남아가지고 막 가는 건 아니겠죠. 연해주로 떠밀려 가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내부에서 일본의 착취가 너무 심해서 일본인들이 없는 데가 그나마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뭐 아무것도 없고 그지꼴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먹고 살려고 가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이민을 체계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없이 간다고 보시면 돼요. 대체로 많이 죽었죠. 그래서 연해주 지역에 한국 사람들이 모여 사는 한인촌이 생긴 거예요. 거기가 신한촌입니다. 여기는 블라디보스토크 연해주에 생겼던 한국 사람들 집단 거주지 그리고 독립운동가들도 이쪽에 많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한민회라는 단체에도 뭐 조직이 됐었고 한국인들이 많이 모이고 일본인이 추격하기 힘든 곳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기서 뭔가를 많이 도모를 합니다. 을사늑약 체결됐을 때 이렇게 뭐 또 단체가 들어오고 그게 한민회고요. 여기다 신문도 발행하면서 민족운동 같은 게 계속 꾸준히 진행이 되고 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만한 이름이 권업회입니다. 신안촌에 조직됐었던 자치기관인데 여기 서간도에도 경학사가 있었잖아요. 연해주에는 권업회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권업회라는 이름을 딱 들으면 뭐 경제단체인가? 상업단체인가? 이런 느낌 들 거거든요. 이것도 약간 일종의 페이크 같은 거예요.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의 모임이나 민족운동단체를 다 탄압하고 있었기 때문에 권업회라는 거를 그냥 직독직해를 하면 직업을 권장하는 그런 모임,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뭔가 상인 집단들의 모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일부러 이런 이름을 골랐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권업회라는 자치기관이 있었고요. 권업신문이라는 것도 발행을 여기서 합니다. 연해주에 꽤나 많은 한인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임시정부 같은 거 이제 우후죽순으로 막 생겨날 때 여기도 임시정부 역할하는 게 하나 생겨요. 대한광복군이라고 하는 군의 정부가 여기에 생깁니다. 이 정부를 만들어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상설이랑 이동휘를 정통령, 부통령으로 해가지고 수립을 했었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3.1운동 후에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독립운동가들은 전부 다 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임시정부가 한 군데에서만 고안이 됐던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다량으로 대거 모여 사는 지역에는 전부 임시정부의 필요성을 느끼고 무슨 정부가 여러 개가 만들어진 거죠. 그게 추후에 상해 임시정부로 통합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지금 연해주에서 일어났었던 일이고요. 자, 그리고 중국 상해. 나중에 가장 유명해지는 지역이죠. 여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1910년대에 신한청년당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유명한 인물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운형을 중심으로 조직이 됐고요.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을 파견하는 업적을 또 가지고 있는 이런 단체가 신한청년당인데 자, 여기 지금 보면 파리 강화회의라고 하는 거에 대한 날개 설명이 또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가 한국 사람들은 일제강점기라고 외우지만 그리고 1910년대, 20년대 뭐 이렇게 무단통치, 문화통치 이렇게 외우잖아요. 이건 한국사 얘기예요. 한국사의 이 일제강점기가 세계사에서는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요 시기하고 딱 겹친단 말이에요. 1차 세계대전이 있었던 시점에 우리는 이 무단통치 당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그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승전국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이 패전국의 어떤 식민지 뭐 처리 어떻게 할 거냐, 전후 처리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를 파리 강화회의라는 걸 하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서구 열강의 주요 인물들이 모일 때 우리도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 독립하고 싶다. 우리 일본한테 억지로 이거 당하고 있다. 이런 거 읍소하려고 요런 데다가 빠지지 않고 외교 문서 보내고 외교관 파견하고 이거를 우리가 독립이 될 때까지 계속했어요. 사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전에도 신한청년당이라고 하는 당에서 그런 걸 역할을 또 했던 것이고 우리가 외교 독립을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있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죠. 식민 통치를 겪었던 국가는 상당히 많아요. 아시아권 국가의 대부분, 아프리카, 인도, 이런 국가들 한둘이 아니지만 이렇게 국가가 없어진 상태에서 꾸준하게 정부가 국내에 있지도 않은데 그런데 이렇게 꾸준히 외교 활동을 한 국가가 거의 없어요. 한국이 되게 특이한 점 중에 하나입니다. 꾸준히 진행을 했었죠. 중국 상해에서 사실은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기 몇 년 전에 이미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어요. 국가가 지금 망해가지고 국내에 정부가 없는데 우리가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이렇게 독립운동하고 있지만 대표체는 필요하다. 임시로라도 이거 있어야 돼. 우리가 이렇게 다 흩어져 있으면 안 그래도 일본 상대하기 힘든데 우리가 이렇게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각계 전투를 해버리면 이게 뭐 힘이 되겠냐 이게. 우리 다 같이 똘똘 뭉쳐야 돼 하면서 대동 단결 선언이라는 걸 합니다. 되게 중요한 움직임이에요. 신규식이나 박은식 등이 우리들의 주권은 백성들한테 있어. 국민의 힘은 국민들한테서 나오는 거야. 라고 하는 다분히 민주주의적인 그런 거를 담아가지고 대동 단결 선언을 이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형성되기 2년쯤 전에 이미 했어요. 이거는 이미 우리가 자체적으로 싹두고 있었던 어떤 민권의식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대단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이에요. 민주주의, 주권의식, 이런 민주국가의 의식 이런 것들이 서구의 어떤 똑똑한 사람이 와서 너네 민주주의 알아? 이거 배워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주입을 시킨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제일 힘들었을 때 우리가 자생적으로 이거를 체득하고 깨우치고 퍼뜨리고 결국엔 여기에 맞춰가지고 임시정부도 만들고 독립운동하고 이런 걸 했다라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저기 그 서대문 형무소 있는 쪽 뒤에 2022년에 국립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이라는 데가 생겼는데 거기에 전시의 가장 첫 번째 부분에 나오는 유물이 요거예요. 대동 단결 선언. 이미 임시정부라는 게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런 거에 대한 컨센서스가 맞춰져 있었고 그래서 임시정부를 만들 수가 있었던 거다라고 보거든요. 대동 단결 선언이라는 게 뭔지를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상해에서 동제사라고 하는 게 또 있었어요. 신규식, 박은식 계속 나오잖아요. 유명한 인물들이 계속 나오죠.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우리가 독립을 함에 있어서 중국과 교류를 해야 되고 중국의 지지를 받아야 이게 가능한 일이다. 라고 중국에서 긍정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지금 만듭니다. 여기는 우리나라하고 가까운 국경을 대고 있는 데들이에요. 근데 국경을 대고 있지 않은 데에도 독립운동가들이 퍼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주가 있겠죠. 미국 대륙이 있을 거예요. 아메리카 대륙이 있을 건데 자,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대한인 국민회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총회를 두고 독립운동 단체가 있었고요. 너무 유명한 단체가 또 나오죠. 안창호 선생이 조직한 흥사단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흥사단은 지금도 청소년 단체랑 청년 단체로 지금도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재미 한인을 중심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직이 됐고요. 좀 특이한 거 하나 나오죠. 대조선 국민군단. 박용만이라는 사람이 독립군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무려 하와이에서 조직한 단체입니다. 하와이 쪽에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살아요. 잘 사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우리 1900년대 초반에 하와이로 이민을 많이 갔습니다. 하와이 어디로? 여기 사탕수수 농장으로 노동 이민을 많이 갔어요. 그래서 노동 이민을 가서 정착한 사람들이 하와이의 한인 사회를 좀 이루고 있었고 이들이 자기들의 뿌리를 잊지 않고 이런 거를 만들어서 기부금도 내고 세금도 내고 그런 거를 보이죠. 나중에 이승만이 하와이 한인 사회에서 대단한 어떤 실권을 잡게 되면서 어찌 보면 정치적인 세력을 여기서 만든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나중에 하야하고 나서도 하와이로 가서 살잖아요. 뿌리가 됐었던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그리고 또 특이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숙무학교. 이건 무려 멕시코입니다. 그 멕시코에 설치된 학교인데요. 마찬가지로 독립군을 양성을 했는데 이 멕시코는 왜 갔겠어요? 여기도 무슨 농장이 있겠죠? 여기 그 선인장. 애니켄이라고 뭐 이렇게 가시 엄청 있는 선인장 농장 같은 데 있거든요. 그런 데에서 또 농장 노동하는 진짜 힘든 일 하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거기서 또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학교도 세우고 사람들을 돕고 막 이런 거를 하는 대단히 특이한 활동들이 미주 지역에서도 있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거는 그 적의 심장부에도 이런 활동이 있었다는 거죠. 일본입니다. 일본. 일본의 도쿄에 완전 심장부잖아요. 도쿄에 우리나라 젊은이들, 유학생들 많이 가 있어요. 이 유학생들이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얘네들이 쫙 모여가지고 조선 청년 독립단이라고 하는 것을 기습적으로 결성을 한 다음에 3.1운동이 발발하기 한 달쯤 전에 28 독립선언서를 기습적으로 발표를 해버립니다. 이게 사실은 3.1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었던 활동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방면의 다양한 활동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3.1운동이라는 우리나라 최대의 민족운동이 있는데 이것의 결과가 무엇이었느냐를 같이 많이 물어보거든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짝꿍으로 묶어가지고 기억해 주세요. 자, 3.1운동. 그때 당시 우리나라는 지금 상황이 어땠냐면 우리나라 내부하고 바깥쪽을 같이 보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바깥쪽이 어땠냐면은 그 파리 강화회의에서 그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전후 처리를 하는 그 파리 강화회의에서 미국 대통령 윌슨이 이런 얘기를 해요. 민족 자결주의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의 귀가 번쩍 뜨일 만한 말이었어요. 민족 자결주의. 모든 민족에게는 자기네들의 정치적인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고 여기에는 다른 민족이 간섭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 무슨 의도로 했던 말이건 간에 우리한테 약간 한 줄기 빛 같은 말이죠. 지금 서구 열강의 가장 강력한 국가의 대통령이 마치 제국주의를 비난하는 것 같은 말을 지금 해주고 있고 우리의 운명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데 일본이 막 결정하고 있었으니까 그래 지금이다. 이런 흐름이 있고 나오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독립이라고 하는 거를 시도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시기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할 만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요게 되게 중요한 영향을 끼쳤고요. 그래서 신한청년당이 파리 강화회의에 김교식을 또 파견을 해요. 이 흐름에 올라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걸 파견도 하고 도쿄 유학생들 얼마나 피가 끓는 젊은이들이에요. 공부 되게 열심히 하고 되게 희망으로 가득 찬 청년들이거든요. 청년, 청소년. 요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민족 자결주의의 붐이 가라앉기 전에 우리가 이 여세를 몰아서 독립을 우리가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의지를 만천하에 드러내야 된다. 그 해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이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요 단체를 결성을 해서 기습적으로다가 28 독립선언서를 발표를 해버리는 거죠. 얘네들이 작성했었던 28 독립선언서가 3.1운동 기미독립선언서의 기본적인 뼈대가 됐어요. 영향을 상당히 많이 준 거죠. 그러면 요 즈음에 우리나라 내부는 어땠느냐?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무단 통치를 겪은 지 거의 10년이 되어가는 시점, 무섭지만 불만도 여기까지 차 있는 시점이에요. 그런데 이때 충격적이게도 갑자기 난데없이 어떤 기미도 없이 고종이 사망합니다. 고종의 죽음이 매끄럽지가 않았어요. 너무 갑자기 죽어서 뭐 독살당했다는 설이 일반적이죠. 그걸 누가 했느냐에서는 아직도 정의를 내리고 있지 못하지만 고종의 죽음이 자연사가 아닐 것이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 사료로 지금 나와요. 갑자기 죽을 만한 어떤 지병을 앓고 있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 고종이 너무 순식간에 사망을 하는 바람에 그때 당시에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막 광화문 벽에 고종이 독살당했다 이런 벽보가 맨날 붙고 막 신문에 막 논설도 나고 사람들이 들었을 때 그러고도 남는 애들이잖아요. 일제는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이놈들이라면 그럴 수도 있다. 독살 당하신 것이다 하면서 무서워서 찍소리도 못하고 있다가 이게 막 들들들들 막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달달달달 거리고 있을 때 28 독립선언이 또 도쿄에서 일어났다고 하고 거기 우리 유학가에 있는 애들이 그런 걸 했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내부에 있었던 독립운동가들이 야 저기 도쿄에서 저 어린 것들이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뭐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막 이런 여론이 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조선 청년 독립단이 28 독립선언서를 어디서 읽었냐면 그 YMCA 회관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신고할 때는 종교단체라고 신고를 하고 실제로 기독교 믿는 학생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읽다 보니까 여기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던 게 우리나라 내부의 종교단체들이 움직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좀 움직일 때 좀 제한을 덜 받고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게 굉장히 평화적인 거였잖아요. 그거 읽고 다 잡혀가거든요. 우리도 저거 이어받아서 해야 된다.
쟤네들은 우리를 무단 통치로 무시무시하고 아주 무식하게 우리한테 이런 짓을 하고 있지만 똑같이 하면 안 된다. 평화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보여줘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자, 이제 계획이 됩니다. 28 독립선언 뒤에 천도교, 기독교, 불교, 우리 종교계 단체의 사람들하고 여기랑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모여서 지금이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과 모든 게 맞물려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독립을 강렬하게 원한다는 것을 전 세계 천하에 지금 이거를 만방에 보여줘야 된다. 그런데 굉장히 좋은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거예요. 고종이 사망했기 때문에 고종의 그 상여, 시신이 들어있는 상여를 무덤으로 옮기는 운구 행렬을 해야 돼요. 이런 걸 인산한다고 하는 건데 그 인산일에 맞춰가지고 서울에 사람이 무지 많이 올 거거든요. 국장이잖아요. 국장. 10만 명 이상이 올 건데 일제강점기 그 10년 무단통치 기간 동안 이 정도 인파가 몰렸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우리는 모이는 게 안 됐으니까. 아무 자유도 없었으니까. 근데 국장이니까 막지 못한단 말이에요. 장례식이니까. 우리 장례 치르러 온 사람들을 서울이 바글바글 할 건데 요거를 활용해가지고 평화 시위를 한번 해보자. 우리가 행진을 하자. 요거를 계획을 한 거죠. 자, 고종의 장례 일정에 맞춰가지고 만세운동을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민족대표 33명의 이름으로 3월 1일에 태화관이라는 인사동의 고급 요리집에서 요 만세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어요. 원래는 미리 한 2만 장 정도 기미독립선언서도 인쇄도 하고 태극기도 만들어 놓고서 원래는 저기 어디야? 저기 탑골공원에 팔각정에 같이 가가지고 거기서 민족대표들이 다 같이 가서 이거 막 낭독을 하면은 그때 학생들이 준비했었던 독립선언서하고 태극기 막 시민들한테 뿌려주면서 가두행진을 같이 하자가 원래 계획이었는데 여러 가지로 좀 불안했던 거예요. 왜 불안하냐면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모이는 게 좋았겠어요? 아주 불편한 시선으로 못마땅하게 기마 경찰이 우리를 막 맴돌고 있어요. 아, 얘네 이렇게 모이는 거 싫은데. 하지만 국장을 치르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안 그래도 여론도 안 좋은데. 그래서 마지못해 사람들 모이는 거를 굉장히 못마땅하게 일본 경찰들이 주변에서 감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쟤네들은 총이랑 칼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만세하면은 저거 다 쏴버릴 것 같은데 지금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이게 너무 유혈 사태로 번져버리면 엄청난 희생을 치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퍼뜩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큰 걸로 번지지 않게 하도록 자기네들이 가서 이걸 외우고 낭독하고 이야 하면은 사람들이 너무 흥분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작게 만들기 위해서 기존에 약속했었던 시민들이나 학생들한테 공유를 안 하고 원래 뭐 2시까지 이 탑골공원에 가기로 했는데 말을 안 하고 그냥 안 간 거예요. 안 가고 장소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사태가 있었냐면 이 민족대표 33위는 이렇게 말을 안 하면 그걸 안 할 줄 알았는데 이 여기 탑골공원에서 기다렸던 학생들과 시민들은 시간이 됐는데 안 와. 이래서 뭐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이거 들켰구나. 들켜서 잡혀갔구나 하면서 이걸 또 괘씸해하고 이 일본인들을 우리가 이렇게 또 모일 수 있을까? 지금 이 무단 통치 시기에 지금 이 기회를 버리면 또 이런 거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다들 막 웅성거리고 있을 때 누군가 어떤 학생이 그 탑골공원 안쪽에 팔각정 안으로 뛰어 올라가서 기습적으로 기미독립선언서를 막 낭독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빤세하면서 사람들이 결국에는 계획대로 가두행진이 시작이 된 거죠. 여기서 했는데도 똑같은 이런 식으로 됐고 3월 1일에 서울에서 우와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이 소문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그 다음 날에도 위아래로 지방으로 확산이 됐어요. 실제로 3월 1일은 그냥 스타트한 날짜일 뿐이죠. 몇 달에 걸쳐가지고 확산이 됐고요. 농촌까지 퍼졌는데 이 농촌으로 퍼졌을 때에는 일본의 무자비한 진압이 시작이 돼가지고 무력 투쟁까지 좀 번지게 돼요.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국경을 벗어나서 이걸 또 우리나라 내부에 있었던 신문 기자들이 뉴욕타임즈나 이런 데 보도하는 데 성공을 해가지고 알려집니다. 그래서 만주나 연해주, 미국, 일본까지 굉장한 범위로 확산이 되어서 카운팅을 정확히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최소 국내 국외를 합쳐서 최소 200만 명 이상이 여기에 참여를 했을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내부에서만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외부에 영향을 많이 끼쳐요. 식민 통치를 당하고 있거나 이거에 대해서 제국주의의 피해를 받고 있었던 뭐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국가에서 세계 지도에서 보면 우리나라 얼마나 작아요. 저 작은 나라가
또 이거를 독립운동 하겠다고 저렇게 하는데 야, 쟤네 진짜 멋있다 이러면서 우리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동아시아 전체에 이런 운동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3.1운동을 평가를 합니다. 일본이 가만두지 않았겠죠. 일본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를 나중에 강압적으로 탄압을 하게 되는데 가장 끔찍했었던 탄압의 한 사건이 그 수원 화성 지역에 제암리 학살 사건이 있었어요. 그 제암리 지역의 사람들이 무차별 학살당하는 사건들이 있었는데 지금 거기에 화성시 독립운동 기념관이 세워져 있거든요. 교회에 있었던 자리에. 이런 학살이 대규모로 자행이 됐었고 또 유관순 열사가 미성년자잖아요. 여고생의 유관순 열사가 3.1운동에 온 가족이 참여했다가 엄마 아빠 거기서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결국에 잡혀가지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옥중투쟁을 계속하다가 고문의 후유증으로 사망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기 평화 시위를 했는데 아주 끔찍한 무력 탄압이 진행됐다는 거, 이것도 한번 지켜볼 만한 포인트죠. 이렇게 진행이 돼서 결과적으로 이 3.1운동이 성공했냐 실패했냐라고 물으면 실패했다고 해야겠죠. 우리 3.1운동 뒤에 독립이 안 됐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단순하게 실패한 독립운동이라고 배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때 사람들이 우리가 모였을 때 얼마나 큰 파장을 줄 수 있는지를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3.1운동을 계기로 너무 아깝잖아요. 이렇게까지 크게 막 100만 명이 넘게 운동에 참여를 했는데 아무것도 이룬 게 없었어요. 독립운동가 리더격 되는 사람들이 야, 우리 이거 왜 실패했을까? 우리 이렇게 또 할 수 있나? 생각을 해보니까 만세하라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들추겨 놓고서는 이거를 나중에 일본이 뺏어간 국권을 누군가는 찾아서 국권 다시 되찾아가지고 정리를 누가 해줬어야 되는데 컨트롤 타워도 없이 그냥 시위만 한 거예요. 여기서 야, 우리가 머리도 없이 이거를 했네. 그냥 무작정. 그래서 임시로라도 정부가 있어야겠다. 국권을 되찾았을 때 누군가 그거를 가지고 다시 우리 정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필요성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하는 거가 생겨나게 됐고요. 일본이 이걸로 굉장히 충격받는단 말이죠. 3.1운동 자체를 너무 깜짝 놀래요. 무단 통치를 10년을 했는데도 얘네가 눌러지지를 않아. 얘네는 채찍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네. 당근을 주는 척이라도 해야겠다. 그래서 통치 스타일을 살짝 바꿉니다. 일본 피셜 문화 통치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 진짜 문화 통치 아니고요. 우리를 상당히 기만하는 방식의 통치죠. 우리 왜 사자성어 중에 조삼모사라고 있어요. 실제로는 똑같은 거잖아요. 아침에 3개를 주건 저녁에 3개를 주건 궁극적으로 받는 양은 똑같은 건데 그 바보 같은 원숭이가 그걸 속잖아요. 마치 조삼모사를 하듯이 우리한테 문화 통치할 거야 라고 했지만 문화 통치하지 않았어요. 문화 통치하는 것처럼 보인 거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결속을 깨기 위해서 이간질을 하는 수법으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의 3.1운동은 중국의 5.4운동이나 이런 거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끼쳤다. 동아시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를 받죠. 그렇게 해서 탄생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3.1운동 직후에 조직적으로 독립운동 해야겠네 라고 필요성을 느껴서 중국의 상해에서 지금처럼 삼권 분립에 입각을 해가지고 임시정부를 만듭니다. 대통령 이승만, 국무총리 이동휘. 이승만과 이동휘는 독립을 추구하는 방향성이 조금 다릅니다.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이 임시정부의 최고 성과 중에 하나는 서로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 알록달록한 컬러의 독립운동가들을 한 바구니 안에 넣어가지고 출발시킨 어쩌면 최초의 시도일 수 있다. 이런 걸로도 평가가 될 수가 있겠죠. 임시정부의 초창기 활동을 좀 보겠습니다. 초기 활동이 있는데 당연히 드러내놓고는 활동을 좀 못하겠죠. 임시정부라는 게 수립이 된 게 일본이 얼마나 못마땅했겠어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비밀 연락망으로 유지가 쭉 됐고요. 연통지하고 교통국이라는 걸 둡니다. 국내에 비밀 행정 조직을 만들어서 자금을 모아서 유통시키는 역할을 했었고 교통국은 통신기관인데 이륙양행이라고 하는 페이크 회사가 있어요. 이륙양행. 그 만주에서 아일랜드 사람이었던 조지 루이스 쇼가 운영했었던 선박회사인데 자기 회사를 우리의 어떤 이 교통국의 통신기관으로 쓰도록 이거를 위장해 주는데 도움을 준 사람이에요. 조지 루이스 쇼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푸른 눈의 독립운동가 중에 한 사람을 알려준 사람이 이 조지 루이스 쇼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거 2개를 통해서 일본의 눈을 피해서 비상 연락망을 꾸렸었고요. 일단 우리가 독립투쟁을 하는 거니까 군자금을 모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세금을 처음에는 걷어요. 근데 세금 걷는 거가 일본이 요래 방해하고 조래 방해하니까 잘 안 모이거든요. 지금처럼 뭐 버튼 하나로 송금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아무래도 모으기가 쉽지가 않아서 뭘 했냐면 조금 더 확실한 돈을 모으기 위해서 독립공채라는 거를 발행을 해요. 그러니까 뭐 종이 공채를 발행을 해서 뭐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이런 걸 발행을 해가지고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독립이 되면은 이거 이자까지 쳐가지고 반드시 정부가 당신에게 이 돈을 갚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부금 같은 거로 형태로 이 독립공채를 발행을 해서 독립운동 자금을 상당히 크게 마련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상해라는 지역을 선택한 이유가 요것 때문인데 우린 이걸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우리끼리만 독립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서구 열강의 전 세계가 우리를 독립된 국가로 인정을 해야지만이 이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외교 활동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파리 위원부, 프랑스, 그리고 미국 이 두 중요한 지역에다가 여기다가 위원회를 설치를 해가지고 가열차게 외교 활동을 꾸준히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사실 한국이 어딘지도 몰라요. 그거 알리는 일 해야 되거든요. 제일 먼저 한 게 이거예요. 우리도 지금 역사편찬위원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한일 관계 사료집이라는 게 나와요. 우리하고 일본이 얼마나 악연으로 많이 엮였었는지, 일본이 우리한테 뭔 짓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정리를 해가지고 배포를 하는 거죠. 알리는 작업을 먼저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하는데 독립군 비행사 육성은 사실 군대 활동이긴 하지만 미국에다가 비행 학교를 세워가지고 좀 화제가 됐었던 적도 있고 굉장히 다방면의 임종 활동이 지금 드러나고 있죠. 처음에 1919년에 만들어지고 나서 한 23년도까지의 일인데 이렇게 열심히 잘 운영하다가 삐그덕하는 게 이제 1923년이에요. 왜 초창기에 삐그덕하냐면 일단은 일본이 우리를 굉장히 집요하게 쫓아요. 집요하게 쫓으면서 비상연락망이 들킵니다. 연통제 들킴, 교통국 들킴. 여기서 대대적인 또 희생이 치러졌겠죠. 그리고 또 하나 내부 분열이 일어납니다. 이승만을 중심으로 내부 분열이 일어나요. 23년에 한 건 아닌데 이거보다 먼저 이승만이 몰래 뭔가를 했어요. 근데 그게 드러나질 않고 있다가 요때 탁 터진 거예요. 뭐였냐면 이승만이 그 누구에게도 이걸 공유하지 않고 협의하지 않고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정부에다가 뭐를 하나 보낸 거예요. 문서를. 무슨 요청서를 보낸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가 안전하게 독립을 할 때까지 우리를 임시정부를 우리를 위임 통치를 해주면 어떻겠느냐 너네가 우리를. 이거는 물론 이거를 미국 정부가 그냥 무시했어요. 이 청원서를 무시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게 드러났을 때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 가만히 있었겠어요? 이게 말이 좋아 위임 통치지 그냥 주인만 바뀌는 거잖아요. 나라를 통째로 떠가지고 주려고 한 거잖아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안 그래도 이승만이랑 방향이 달랐던 사람들 나는 이런 기구에서는 여기서는 못 있는다 하고 다 뛰쳐나갑니다. 다 뛰쳐나가고 이것 때문에 굉장한 분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신채호 선생도 굉장히 분노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신채호 선생이 이승만의 이런 액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만 뭐 이완용 아시죠? 을사오죠.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았잖아요. 있는 나라를 팔았는데 이승만은 없는 나라를 팔았다. 뭐 이러면서 되게 분노하면서 박차고 나간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주로 무장투쟁해야 된다.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하셨던 분들이 많이 이탈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내부 분열이 일어나서 휘청해요. 순식간에 홀쭉해졌어요. 임시정부가. 이때 한번 문 닫을 뻔했던 거예요. 근데 문 닫으면 안 되잖아요. 문 닫으면 안 되니까 뭐 김구우 선생님이나 박은식이나 이런 분들 모여가지고 진정하자. 우리가 지금 문제에 맞닥뜨렸는데 이제 독립운동 어떻게 할지를 의견을 한번 모아보자 해가지고 모아서 회의를 한 게 국민대표회의예요. 잘 안 됐어요. 회의가 성과도 없이 개최는 됐는데 결렬 이것만 계속 진행이 됩니다. 많은 독립운동 세력이 여긴 이제 끝났어 하고 이탈을 해버려서 임시정부가 굉장히 침체기를 겪게 됩니다. 결국에 이승만 같은 경우에는 내부의 어떤 동의를 얻지 못하고요. 이때 이승만이 여기 없고 하와이에서 활동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와이에서 사실은
이 대표자 명칭을 대통령 이승만이라고 지금 소개를 하기는 했지만 임시정부가 처음에 출발했을 때는 대통령제로 시작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왜 대통령이라고 이승만을 지칭을 했냐면 동의도 없이 또 상의도 없이 하와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외국에 보내는 국서 같은 거 있죠. 거기다 항상 말미에 프레지던트 이승만이라고 서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제를 이미 시행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것 때문에 또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중간에서 안창호 선생이 중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막 편지도 보내요. 뭐 이거를 우리가 아직 합의가 되지 않은 호칭인데 이거 쓰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 그 말을 안 들은 거죠. 나 이미 벌써 이 말 다 썼는데 어떻게 다시 주소 담냐, 없어 보이게. 그냥 쓰겠다.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또 뭐가 문제가 됐냐면 하와이에서 활동을 하거든요. 근데 하와이는 멀잖아요. 근데 하와이 지역에서 거친 세금 있겠죠, 세금? 이거를 이승만이 관리를 했어요. 이것도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이걸 뭐 어디 어떻게 썼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기는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의 독단적인 행위로 인해서 이승만은 결국 탄핵됩니다. 탄핵이 되고요. 박은식이 2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지만 그냥 짧게 계속 바뀌어요. 지금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법 뜯어 고치고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각 책임제도 했다가 국무령제도 했다가 개헌도 하고 난리가 나서 3차 개헌을 하면서 지금 여기에 중요한 건 이걸 암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임시정부가 휘청휘청하고 있구나. 이거를 지금 보시면 돼요. 초반에 요런 문제점에 봉착을 하게 됐더라. 요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퀴즈로 정리를 좀 해봅시다. 일제는 무단 통치 시기에 회사령을 제정하죠. 무슨 령 다 무단 통치기에 나오는 거고요. 독립의군부는 공화 정치의 국민국가 수립을 목표로 하지 않죠. 독립의군부, 독립해서 군주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얘는 복벽주의를 하고 있죠. 공화 정치가 아니라. 틀렸어요. 서간도에는 한인 자치기관인 권업회가 설립되었다. 권업회는 연해주에 있었던 겁니다. 틀렸네요. 2번, 임병찬이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결성한 단체는 독립의군부입니다. 독립의군부고요. 3.1운동은 누구의 장례 일정에 맞춰서 고종의 장례 일정에 맞춰가지고 한 거죠. 순종의 인산일에는 60만세 운동이 일어났었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비밀 연락망으로 교통국과 연통제를 썼었습니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역사가 일제강점기에서 대한민국으로 넘어오는 중간 단계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링크로 요즘에 새롭게 재평가하고 있는 게 바로 임시정부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결성이 됐고 어떻게 활동을 하고 어떻게 위기를 맞았는지를 전후관계를 한번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문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